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선거의 총평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역시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을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그 압승으로 지금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예. 뭐 여전히 지금 초접전 지역이 지금 2곳 정도 남았는데요. 설령 그 초접전 지역을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일단 패배는 좀 확실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역대 지방선거 지금 이번이 8번째인데요. 예. 대통령 선거가 있는 2년 안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다 대통령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선거에서 대통령당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됐고 더군다나 이게 20일, 그러니까 취임하고 2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거라서 네. 전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약간 착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에서의 0.73%의 패배에 근소한 차를 패배가. 예, 네네. 그렇죠. 이게 가져오는 이제 착시 현상이 뭐냐면 네. 다시 대선 2라운드가 돼도 같은 비율의 경쟁이 가능할 거다 이런 그 좀 착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이제 공세적으로 원내 전략도 썼고 또 이재명 후보의 출마도 그런 그런 어떤 착시의 연장선상에서 출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선거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투표율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았는데 그런데 반면 최종 투표율은 50.9%가 나왔습니다. 이게 꼴찌를 간신히 면한 거거든요. 네. 역대 지방선거 중에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전투표에서 높은 이유는 이제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에 좀 유리하다 이런 그전의 공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예. 좀 진보 정당 계열은 사전투표에 좀 많이 하고 본투표는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이 좀 높이 하는데 이게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게 서로가 양당이다 이제 사전투표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사전투표는 좀 분산 예. 국가에 이제 사전이든 뭐 당일이든 어디든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걸로 돼버렸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투표까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대선의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 암만 해도 투표에 덜 알겠습니다. 나왔다. 네, 저희가 사전 투표율 투표율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종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중에 두 번째로 낮았거든요. 이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장에 가나 안 가나 결과가 뻔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의외로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경향성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층들이 주로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왔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예. 생각을 하고요. 이번 뭐 조금 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장 지금 투표 결과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만 역시 진보 지지층들이 좀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았던 그 한 요인이기도 했었고 역시 본투표장에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이 사실은 뭐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고 하지만 네.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약간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진보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읍소 전략을 펼치고 투표장에 나오도록 독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왜 진보 지지층들이 그러면 투표를 외면하게 됐는가? 그 요인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못해서 그 요인을 좀 유발시킨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검수완박 입법 그 강행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악재가 불거졌었죠. 성비위 의혹도 있었고, 예, 예. 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좀 폭탄 선언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내분을 유발했다. 그래서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좀 투표를 좀 기피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본투표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서울 이제 오세훈 후보를 연결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중간에 좀 끊었기 때문에 혹시 뭐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한국 정당에서 진보 지지층이 왜 투표를 안 하는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체로 이제 그동안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직장인, 하이트 칼라 이런 수도권 이런 분들이 좀 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수 지지층보다는 충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뭐냐면 투표할 이유, 정당성이 확보돼야 투표장에 좀 나와서 그동안 좀 부족한 진보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계열이 지지를 얻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점이 약화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앞에 말했던 원내 전략에서 전략적 후퇴해야 될 시기에 아주 공세적으로 소위 검찰 정상화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불렀던 법, 그 법을 강행 철회해가는 과정이 좀 무리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선거를 임할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대선의 2라운드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뛰어들므로 해서 선거의 명분이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 지지층에서 투표에 염증을 느끼는 이런 상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투표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광역단체장 선거를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 경기 지역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3만 9천 표 정도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김동연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뭐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워낙 뭐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농촌이 좀 다른데요. 대체로 개표가 농촌 지역이 좀 빨리 됩니다. 대도시가 좀 늦은 편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금 이제 득표율을 보면 동쪽과 서쪽이 나뉘고 있는데 과연 동쪽이 빨리 까진 건지 서쪽이 빨리 개표된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여론조사나 뭐 출구조사를 봐도 초접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개표, 즉 한 8, 90% 정도까지 개표가 돼야 예측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른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초박빙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경기 지역 때문에 뉴스를 계속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역전의 가능성을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좀 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네. 새벽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동안 또 좀 뒤지다가 다시 또 막판에 예. 또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네. 그런 지난 대선 때도 보니까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뭐 밤을 그렇죠. 지새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끝까지 거의 보신 분들이 뭐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새벽 아침 될 때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정말로 지난 대선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전반적인 선거의 양상도 그랬고 지금 투표 지금 결과도 보니까 이렇게 개표 진행되는 것도 지금 거의 축소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건 좀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네.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추세적으로 보자면 김은혜 후보가 처음엔 좀 많이 뒤졌었죠. 그런데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엇갈리긴 한데, 그때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약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저는 그 시점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역시 조금은 앞서 있었다라고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상황이 얼마나 이제 바뀌었겠는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민주당에 별로 호재가 없었어요. 네네. 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의 호재가 있었다. 그렇다면 뭐 큰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좀 올랐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투표율이 제가 보건대는 꽤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굉장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지지층들이 이 막판에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 역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김은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호남 빼고 유일하게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바로 경기도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박빙승부, 이렇게 박빙승부가 나온 것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윤심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작용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선이 끝난 직후에 치러진 선거다 보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의 일종의 좀 시간차 허니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역대 당선자들은 보통 80%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40%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게 대선의 약간 후유증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무리하게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 절차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취임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허니문 약 100일 기간은 어쨌든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보고요. 조금 수정하자면 이제 대선 때 보면 경기도는 5% 정도 이겼고 이제 인천이 한 1% 정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지는 않는데 네. 뭐 거의 뭐 경기도가 이제 그 정도 차이로 이겼으니까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통령당의 후보와 싸우려면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그래서 구도는 뒤지지만 인물이 뛰어난,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를 선택했고 예. 인물 경쟁으로 가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이제 막판 두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김포공항 이 공약인데 이것이 민주당 지지 세력에게 과연 결집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은혜 후보의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 해서 이제 15억의 재산 신고 누락과 이제 주식의 한 1억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 이런 게 이제 그 투표 공고가 이제 부착이 됐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한 이틀 전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결집 효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그래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투표장에 아주 나올 강렬한 이 어떤 그 요구를 덜 받는 대신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왔다. 우리가 더 뭉치자 이런 식의 신호가 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거는 뭐 증명된 건 아니고 굳이 이제 이게 투표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저희 이제 한보선 앵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경기 지역은 지난 대선 때 이제 민주당의 승기를 꽂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 지역을 이제 뺏기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역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도부가 제가 보건대는 지난 대선에서 어찌됐건 근소한 격차로 지금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그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당선인 시절에도 지지율이 높지도 않았고 그래서 네. 이번 지방선거에 잘하면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를 투입을 하면 이재명 효과가 꽤 날 것이다. 그리고 이 추세적으로는 어쩌면 골든크로스가 발생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선거 다 승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소 약간 좀 지나친 낙관론이었다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좀 쉽게 선거를 치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또 이번 총괄 그 선대위원장직까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지역에 출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를 이재명의 선거로 이제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상당한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뭐 그 사이에도 계속 이제 이재명 효과가 없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좀 속이 많이 탔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 지역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재명 효과는 없었구나. 오히려
역효과가 유발이 됐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어찌됐건 이제 대선 주자급 이제 그런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 선거에서는 뭐 이겨도 사실은 뭐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못 돼요. 나머지 지역에서 어찌됐건 뭐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대선 때 가장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높았던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곳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겼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도 만약에 패배를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향후에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정치적 입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천 계양을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명에 거의 사실상 가까웠던 윤영선 후보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좀 접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등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확실히 지금 이제 입증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계양을에서의 승리도 그러니까 뭐 겨우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판에 뭐 공항 이전 문제, 김포공항 이전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본인 지역에서는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 선거에는 사실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수도권. 경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또 패배를 한다 그러면 경기 지역에서도 그 특정 지역, 뭐 김포공항에 근접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다 더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슈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란 분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를 이제 전환한 분들도 적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지금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도 없었는데 이재명의 그 리더십에도 지금 회의론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본인 선거가 좀 불리해지더라도, 내지는 설령 본인이 이제 그 지역 선거에서 패배한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전체 선거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치르고 있는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더라도 예. 전체 전장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장수의 기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뭐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까지 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결과적으로 자기만 챙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향후에 리더십 세우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치적 입지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박한 평가 또 박한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 그 국민들이요, 역대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대통령 후보들은 다시 한번 다 기회를 줬습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 패배했던 이해창 후보도 4년 뒤에 또 재기하게끔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고요. 네. 또 뭐 경선에 떨어졌지만 손학규 후보도 보궐에서 또 살아오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노원에 출마해서,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듯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제목들은 그렇게 이제 매몰차게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민주당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예.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 이겼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긴다면 좀 어려운 인천 선거를 이기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거기에 이제 투입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기면 전국 선거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겨서 네. 총력전을 펼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 전략을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거기에 어쨌든 하력을 총력을 쏟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발목을 묶은 거죠. 그래서 네. 본인 선거가 오히려 위태해져서 오히려 지도부가 전국 선거 지원을 나가야 될 판에, 또 이재명 후보 본인도 나가야 될 판이 오히려
지도부가 개항에 묶이는 이런 이제 현상까지 왔으니까 네. 전략적으로 봐도 좀 실패했다.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 좀 실패했다. 이런 부분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도전 의식, 뭐 가감하게 자기를 던져서 해보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다만 분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왜 개항이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전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대선을 뛰었던 후보가 취임식 20일 후에 다시 선거에 투입되는 것 이것이 전반적으로 경기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전체 부분에서 인식에서 또 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흥이 나지 않는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한 그런 요소는 아니었다.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권 도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겼지만 다른 예. 선거가 어려워지면 실질적으로 맹분을 잇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리더십 중심으로 민주당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빼면 어떤 리더십이 있느냐 이렇게 재질문할 수 있지만 현재 민주당의 핵심은 리더십 중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노선 그러니까 가치 이념 정책의 노선을 재점검하고 이 노선을 새롭게 즉 80년대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노선 정책을 구축해 왔다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민주 대 반민주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적폐청산이란 원래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쌓일적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는 배단을 청산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원수적, 적적 그러니까 상대 파트너를 적으로 보는 이런 의식을 키웠단 말이죠. 이런 대결적 의식이라든지 이런 정치 문화 이런 것도 과연 우리가 80년대 이제 이런 뭐 86세대의 용퇴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정당 문화와 그런 노선 정책을 혁신할 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꼭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충청권으로 좀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4년 전에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우세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충청도 민심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이제 캐스팅 보터가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충청권 표심이 표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예. 충청권 표심이 일단은 윤석열 정부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역시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대전도 그렇고 굉장히 접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초기에는 이곳들도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앞섰던 그런 지역입니다. 충남 네.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런데 이 추세적으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국민의힘의 그 압승으로 좀 귀결이 되는 그런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두수 대표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출신 그러니까 뭐 아버지 고향이든 어쨌든 뭐 충청도의 대망론을 뚫고서 이번에 가장 득표를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힘이 전반적으로 충청도에 흐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충청도는 어쨌든 앞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중도적이고 부동층 표를 가장 많이 가진 곳, 즉 투표 결과를 봐야 아는 것이 충청도 민심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충청도 분들의 속마음을 알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춘희 후보가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유망하다고 했는데 역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대선에서 꽤 앞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뭐 초박빙 뭐 아직 약한 열세로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세종시가 이게 관료 공무원의 도시다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또 여당 편이다 보니까 마음도 빨리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번에 전반적으로 충청도에서 또 그 정책 여장을 했던 박완주 의원의 어떤 또 성비 사건도 터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승부가 가능했던 곳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박빙 열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충청 지역까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후 전국의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어떤 좀 파장을 끼치게 될지 이 부분은 두 분께 공통적인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도부 총사퇴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의 좀 전국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일단 뭐 광역단체장이 4개를 넘어서지 못하면 뭐 설사 5개가 되더라도 비대위 총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물론 이제 반성하고 혁신하자고 어쨌든 박지원 그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고소해 왔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비대위 내분으로 또 언론들이 또 그렇게 또 지적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할 것 같고요. 정말 일선에서 막 치열하게 선거를 뛰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탔을 건데요. 이런 정반의 어떤 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투표장에 지지자들이 안 나간 거거든요. 투표장에 지지자가 안 나간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8월 전당대회가 이제 예고돼 있지만 그래도 비대위가 저는 사퇴하고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를 통해서 뭐 조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새롭게 민주당이 혁신하는 뭐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단호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하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논리 그러니까 뭐 2달 뭐 그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비대위로서 역할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국민들이 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호한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승리로 기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좀 짧게 앞으로 선거 후에 전국 향방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대혼란 상황으로 좀 접어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이 좀 교통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여야 협치가 또 쉬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좀 협조해야 될 그런 그 대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모르겠고요. 당장 네. 지금 국회 지금 원구성 협상이 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단 제가 보건대는 비대위가 재편될 것 같긴 한데 그 비대위 내의 그 내분 상황을 어찌됐건 이제 당내 내분 상황을 교통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박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 자체가 굉장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기 전당대회 분명히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텐데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분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르지 못하고 오히려 뭐 혁신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